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rn the fire brigade.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Is no one on our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더 깊은 이해를 위한 10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사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제 부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사실 보통 나라의 기원은 대부분 신화에서 시작이 되죠. 신화 자체의 목적이 무언가의 기원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인류의 기원, 생명의 기원, 혹은 문화의 기원, 그리고 나라의 기원이 다 신화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화 자체를 가지고 신하들끼리 서로 내용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왜 신화와 신화는 모순이야? 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게, 신화는 신화일 뿐이에요. 신화 자체가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역사를 담고 있는 신화이기 때문에 그 신화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신화가 고백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발견해야지 내용 자체를 가지고 뭔가의 기원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제 이야기를 하자면, 삼국 사기에는 고구려 건국 신화와 관련해 가지고 헤브루 왕이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이 막 눈물을 흘리니까 그 밑에 돌이 있었고, 돌을 올려보니까 거기에 개구리 같은 눈이 튀어나온 아이가 있었잖아요. 그 아이한테 이름을 황금빛이 났다고 해서 개구리에서 와 해서 와라는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당시 재상이었던 아람불이라는 사람이 계시를 받고 수도를 옮기잖아요. 동쪽 바닷가에 가서번이라는 곳으로 옮겨요. 거기가 정확히 어딘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냥 가서번이라고만 하는 건데, 그걸로 옮긴 다음에 나라 이름을 동부여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라를 옮긴 이후에 그곳에는 누가 와요? 자신이 천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해모수가 와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게 북부여가 되는 거죠. 그때가 기원전 59년이란 말이에요. 북부여 59년. 나중에 동부여에서는 헤브루가 죽고 금화가 왕이 돼요. 왕이 됐는데 하루는 태백산 남쪽 우발수를 지나다가 하백의 딸 유화를 만나요. 하백은 중국의 수신입니다. 물신. 중국에 나오는 물신의 딸이에요. 왜 갑자기 고구려 건국신화에 중국 신의 딸이 나올까?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 근데 유화가 나오는데 당시 유화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해모수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어요. 근데 금화가 이 여인을 데리고 궁으로 가서 지내다가 이 여인이 알을 낳죠. 그 알에서 주몽이 태어나요. 이게 고구려 건국 신화죠. 주몽이라는 사람은 결국 어머니도 신의 딸, 아버지도 신의 아들. 그러니까 주몽의 피는 뭐예요? 결국 하늘에서 내려온 특별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고구려는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이건 삼국 사기고, 삼국 유사라고 하면 이 계보가 좀 달라져요. 해모수가 헤브루의 아버지가 돼요. 해모수가 원래 주몽의 아버지가 되잖아. 유아 부인을 임신시켰으니까요. 또 북부여의 시조고. 그런데 헤브루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바뀌죠, 내용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게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비롯된 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지금 사실 부여 이야기를 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부여가 어떻게 기원이 됐고 부여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고구려가 어떻게 건국됐는지, 특별히 고구려의 시조인 추모 대왕 주몽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부여의 시조는 해모수라고 했죠. 나라 세운 게 59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중국 역사책을 보면은 BC 59년이 아니고 이미 춘추 전국시대.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주나라가 수도를 옮긴 다음에, 그리고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할 때까지, 그때가 춘추 전국시대란 말이에요. 770년에서 210년 사이, 이게. 근데 이때 이미 부여가 있었어요. 이미 존재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삼국사기에 근거한 BC 59년이 부여가 만들어진 날이 아닌 거죠. 훨씬 그 이전부터 부여가 있었어요. 그럼 BC 59년은 뭐냐? 주몽이 태어난 해예요. 태어난 해. 주몽이 22살 때 고구려를 세우거든요. 이게 BC
37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고구려가 부여를 정벌하거든요. 역사적으로 점령해요. 점령하면서 부여는 고구려의 나라가 됐죠. 고구려의 나라. 그리고 이제 고구려가 부여를 점령한 거에 정당성, 명분 혹은 통합을 위해서 신화가 부여의 신화가 원래 있었을 거예요. 건국신화가. 고구려의 건국신화가 원래 있는데 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합쳐지면서 주몽이 태어난 게 오히려 부여의 건국이 되어버리고 원래는 다른 게 있을 텐데 왜냐면 이미 역사적 실체가 더 오래전부터 있었으니까. 그리고 주몽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해모수가 누구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헤브르의 아버지냐 아니면 주몽의 아버지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몽 자체가 중요한 거고 주몽은 특별한 혈통에서 태어났다. 이게 신화는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제가 얘기를 잘 못한 것 같아가지고 동부여 북부여 얘기할 때 좀 헷갈렸는데 하여간 그런 관계 이런 걸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거는 이 신화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고조선이 망했단 말이에요. 그 당군조선이 한 3세기 때 기원전 3세기 때 망했는데 삼국 유사에 따르면 고조선이 망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민들이 사람들이 나라는 망했지만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72국으로 흩어졌어요. 72개의 국가로. 그런데 그 최종적인 승자 이걸 통합한 최종적인 승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고구려라는 거예요. 고구려. 부귀족들도 나라를 많이 세웠지만 그걸 다 통합한 게 고구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구려가 주인공이라는 거. 통합한 사람이. 이게 결국은 중요한 내용이다. 신화에서. 그 얘기를 좀 어저께 부여 이야기와 관련해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고 싶고요. 오늘은 옥저와 동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저는 지금의 함흥에서 두만강 유역 일대에 걸쳐 있었던 고대 정치 집단입니다. 북으로는 음루가 있고 음루와 부여가 있고 남으로는 동해와 접해 있죠. 옥저라는 곳이. 그리고 고구려가 큰 세력을 확장하고 있고 옥저는 원래 고조선에 속해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기원전 108년에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무제가 멸망시키잖아요. 멸망시키면서 고조선 땅에다가 한나라가 한사군을 설치했어요. 그 얘기 했죠 그때. 한사군. 그 중에 하나가 낭만군이고 또 현도군 설치를 했는데 옥저는 그 현도군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원전 75년경에 결국 고구려의 그 유민들이 저항을 해갖고 현도군을 쫓아내요. 라오와 유역을 쫓아내요. 그러면서 옥저가 현도군에서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되면서 고구려의 귀속이 됩니다. 고구려가 된 건 아니지만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옥저가. 그때부터 옥저는 고구려에 뭘 보내요? 그 진상품 같은 걸 보내야 돼요. 그래서 물고기, 소금, 해산물 등 곡물로 바치고 또 젊은 여자들을 고구려 귀족의 첩으로 바치고 했죠. 그러니까 고구려가 굉장히 고대 시대 때 독재 국가예요, 사실은. 주변 나라들한테는. 옥조에는 당시 민며느리제가 있었어요. 민며느리제. 고구려가 굉장히 주변 나라들을 억압하는 국가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 주변 국가였던 옥조 같은 나라에 있었던 민며느리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민며느리제가 뭐냐면 어린 소녀들이 한 10살이 되면은 며느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아이를 데려가가지고 키우는 거야. 사돈될 사람이 이 아이를 키워요. 어른이 된 사람을 며느리를 데려와서 일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며느리 될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애를 키워요. 그리고 나서 자라면 며느리를 삼는 거예요. 그냥 일찍 보내는 거죠. 왜 일찍 보내겠어요? 일찍 안 보내면 고구려 귀족의 첩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나온 거지. 그게 아니면은 내 집에서 내 딸을 키워서 시집 볼 때만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며느리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대국 옆에 왜 이런 제도가 나왔는지 이런 걸 사실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민며느리제만 외우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정치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옥저에는 이 민며느리제 말고 그 장례 풍습도 되게 좀 특별했어요. 시신을 임시로 묻어요. 근데 우리는 한 번 묻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묻은 시신을 썩어서 뼈만 남으면 그 뼈만 다시 추려서 가족 공동묘지로 가져다 가죠. 이거를 쇄골장이라고 해요. 쇄골장.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두만강 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했던 북옥저는 사실은 동옥저와 부옥저가 있는데 이 둘 사이에는 거리가 800리나 떨어져 있지만 같은 옥저인 게 문화가 같아요. 이게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속이 같아요.
이런 게 참 특이하죠. 부곡저 위에 음루가 있는데 음루 사람들이 배를 타고 노락질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노락질을 하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와야 되거든요. 이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배를 타고 와야 돼요. 그게 아니면 부여를 통과해야 되는데 부여를 통과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여름철에는 이 옥저 사람들이 다 집을 떠나서 산 속의 바위굴에서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겨울이 되면 바다가 얼잖아요. 얼니까 못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내려가서 거기서 삶을 살고. 그러니까 옥조 사람들은 굉장히 사는 게 고달팠죠. 고달팠습니다. 강력한 군주가 없고 나라가 연약하니까 옥조라는 나라는 이렇게 약하게 되다가 결국 고구려에 완전히 통합이 되는 거죠. 그 밑에 동해라는 나라가 있어요. 동해는 지금의 강원도 북부와 한경남도 남부에 걸쳐 있었던 곳이죠. 고구려와 비슷한 종족으로 고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삼국시대 있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지금 그 시대 이전 이야기예요. 그 시대 이전에 이런 국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 국가들이. 동해는 근데 땅이 되게 기름지고 또 해산물이 풍부해요. 해산물이. 또 농업과 어업의 활동이 활발하죠. 땅도 좋고 그리고 해산물이 풍부하니까 당연히 농업도 어업도 풍부하죠. 새벽에 별자리의 움직임을 관찰해서 그의 농사의 그 풍경을 미리 알아보는 나름대로의 경험에 따라서 농사를 했습니다. 동해는 누에치기도 성해서 사람들이 생활이 넉넉했습니다. 삼해 줄기 껍질을 벗겨서 옷감을 짜는 걸 뭐라고 해요? 삼배라고 하잖아요. 삼배는 바람이 잘 통해서 시원하잖아요. 여름엔 좋지만 근데 겨울에는 춥잖아요. 근데 당시 귀족들은 비단을 입었는데 일반 사람들은 비단을 못 입죠. 삼배를 입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꼭 이 시대 아니더라도 한참 후까지도 계속 추워요. 언제까지? 고려 말 때 문익점이 중국에서 목화를 가져올 때까지는 이렇게 겨울은 힘든 게 보낸 거예요. 사실은 귀족을 제외하고는. 동해는 마을 사이의 경계가 대단히 중요했던 곳입니다. 왜냐면 아까 말했지만 강원도라고 했잖아요. 산골이잖아요. 산골. 그러니까 되게 폐사적인 곳이에요. 오픈된 곳이 아니에요. 폐사적인 곳. 그리고 여기는 산골이기 때문에 마을과 마을의 경계가 굳이 딱 정하지 않아도 산과 강으로 나눠져 있어요. 문화가 개방적일까요? 폐쇄적일까요? 폐쇄적이죠. 그러니까 타지인이 들어온 걸 경계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독특하게 타지인이 남의 마을을 함부로 침범하는 거, 그거를 굉장히 꺼려하고 그런 사람한테는 벌을 줘요. 이거를 책화제도라고 해요. 책화제도. 또 여기는 조계혼의 풍습이 있죠. 같은 사람끼리 결혼하지 않고 꺼리는 것이 많아서 병을 앓거나 사람이 죽으면 살던 집도 버리고 아예 새 집으로 이사를 했던. 그러니까 그만큼 더 외부 사람이 들어온 걸 꺼리기도 하고, 그리고 질병의 위험이 있으니까 문제가 좀 나가버리고. 또 동해 사람들은 남녀 모두가 목둘레를 둥글게 한 공령을 입었는데 남자는 은으로 만든 커다란 꽃으로 옷을 장식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풍습이 있던 동해지만 지리적으로 좁은 산간 지역에 또 따로 떨어져 있던 집단들이기 때문에 이 집단들이 다 같이 하나 뭉쳐가지고 뭐 고구려 같은 나라처럼 강한 국가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사회 발전도 느리고 통합도 안 되고. 결국 얘는 고구려한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